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날씨가 몹시 춥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그러는지 저희들 마이크도 그냥 왔다 갔다 해서 간신히 틀었습니다. 저는 1년 만에 모처럼 이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좀 들었더니 옛날 현역 시절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주변 사람들이 그럽니다. 편하게 있다가 오랜만에 이발을 하니까 산뜻한 기분이 들어서 2024년 산뜻하게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예고해 드린 대로 이재명 피습 사건에 대한 나름대로의 마무리를 좀 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발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 여의도 보훈회관 근처에서 어떤 길거리에 서 있어서 뭘 부탁을 하는 아주머니한테 잡혔는데 그 아주머니가 참 재미있는 것을 해요. 태건당 창당 발기인 모집 문서를 가지고 태건당에 저거 얼핏 봤는데 이게 뭐요 하니까 아주 유명한 사람이 창당을 하는데 이 발기인에 좀 사인해 줄 수 없느냐. 여보시오, 그 양반이 누군지를 알아야만 사인을 하고 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워낙 유명한 사람이어서 나중에 밝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웃어버리고 사람을 잘못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냥 제가 웃고 돌아선 적이 있는데 정치가 이제 선거에 가까우니까 별의별 일이 다 생기는군요. 예를 들면 거리에서 보험에 들어가자는가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은 흔히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만 이름도 애매하고 더더구나 창당하는 사람들의 대표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당에다가 발기인 사인을 해달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참 우리나라 참 재미있는 나라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제가 아까 예고해 드린 대로 이재명 피습에 대한 나름대로의 마무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사건이 막 연겹어 나오고 어제는 무슨 그 김씨 아마 오늘 오후에 그 양반의 신상이 발표될까 하니까 하는 것이 결정되는 모양인데 그 김씨를 실어다 준 그 벤츠 차의 주인공 그리고 또 그 양반의 변명문인가 이름도 괴상해요. 반성문도 아니고 고백서도 아니고 변명 뭘 보면 변명하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변명문을 어디다 붙여준 사람도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근데 어디다 붙여둔지는 아직도 불분명합니다. 그런 사람들 그리고 사건 발생 직후에 안민석 의원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낙연 전 대표의 창당 작업은 아마 잘 안 될 것이다. 악담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안민석과 그 주변 안민석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이재명파들의 내심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는데 아마 그 사람들의 주요 관심사 중에 하나는 쌍특검으로 윤석열 정부에다가 맹폭을 하고 다른 한편으로 자기 당 내부의 소위 그 이단자들 새로운 신당파들을 진압시키려는 그런 작전을 짜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안민석의 발언과 희망사항과는 달리 아마 이낙연 전 대표가 내일 모레 글피 목요일 날 오후 2시에 창당 기자회견을 한다는 걸 방금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우여곡절을 얘기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참 뭐라고 할까 어떤 우리 민족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절망적이고 좌절적인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 우리 한국 사람들 넓게 자라서 말해서 조선 사람들은 이렇게 거짓말을 잘 만들까? 제가 외국에 사는 경험이 한 15, 16년 됩니다만은 글쎄 그 사람들하고 직접적으로 깊이 교류를 안 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거짓말을 내놓고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잘.
그리고 이제 좀 뭐라고 할까, 이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영어를 그러니까 영국 식민지를 오래 했습니다만은 인도 나름의 발음 때문에 영어를 인도식으로 발음해서 알아먹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문장은 아주 확실한데 그 인도 사람들 가끔 사람들이 거짓말 잘한다고 흔히 얘기들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 어디 회의 같은 데 가면 이거저거 많이 집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서도 집어가고 뭐 집기도 집어가고 그런다고.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어떤 중요하게 문서가 증거가 될 만한 것을 수집하는 그런 본능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꼭 뭐 훔쳐가는 것보다는 뭐 종이니 뭐니 하는 걸 다 가져가서 그 나름대로 보고 연구하고 분석하고 하는 그런 본능이 인도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새삼스럽게 인도 사람을 칭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인도의 ITT라고 공과대학이죠. 인디안 테크니컬 테크놀로지인가? 테크니컬 칼레지 뭐 이런 식으로 ITT가 인도 전역에 여러 수십 개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려고 굉장하게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저기 무슨 봉천동 그쪽에 그 입시촌 있죠. 거기에서는 대학 입시에 들어가려고 애를 많이 써요. 여러 가지 대학. 주로 요새는 의과대학, 법대, 법학대학원 그리고 생명공학, 정치학과, 경영학과 이런 것이 들어가지고 이과보다는 문과 쪽으로 또 집중하는 현상도 있고 이과에는 의과대학이 아주 탑을 달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적어도 다양해요. 근데 인도 경우에는 그 공과대학이 아주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인도 청년들의 집중적인 그 관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단 들어가면 전문가로서의 삶을 시작해서 이 사람들이 거기서 배운 공부를 가지고 전 세계에 나가서 IT나 이런 문제에 아주 좋은 인재들이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실리콘밸리,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쪽에 있는 그 IT 아주 중심 센터죠. 거기에는 거의 한 3분의 1 이상이 인도 사람들이 그 책임자 CEO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인도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아니지만은 영국의 슈낙 총리,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공화당 쪽에서 트럼프를 막 맹추격하고 있는 헤일리라는 그 여성이 있죠. 유엔 대사. 인도계입니다. 인도계예요. 감히 우리나라나 일본은 상상할 수도 없는 사건이에요. 일본은 그래도 일본계 하나가 저 남미 어느 나라에 가서 대통령과 수상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만큼 진출이 아직 좀 약합니다. 근데 인도가 대단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그 선택과 집중 관계를 가지고 나라와 문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협력하고 종교적 신앙에 뭉쳐있고 가끔 인도 사람을 보면 좀 놀라는 데가 있어요. 물론 그보다 더 놀랄 만한 것이 제 경험으로서는 주이시입니다. 유태인은 확실히 머리가 남다릅니다. 제 경험으로 봐서는. 주이시 얘기는 오늘 그만두기로 하고.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의 중국, 일본 이런 걸 보아서도 일본의 정치도 보고 중국의 정치도 나름대로 독재 전체 국가지만은 그런데 우리나라만큼은 이게 자본주의도 아니고 천민 자본주의도 아니고 옛날에 무슨 근세 국가 비슷하게 여러 가지 정파가 끼어내가지고 온갖 음모와 트릭과 그런 것이 난무해요. 그래서 이래가지고 이 나라에서 제대로 자유민주주의가 될 것인가 하는 그 근본적인 회의를 가지게도 만듭니다. 오늘 아침에 총선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뭐가 자기들이 대단하다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등록된 선거 여론조사 업체 3개 중에 하나가 등록이 취소됩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기관이 지 맘대로 올라서는 거예요. 뭐 족생을 해갖고 지들 맘대로 그냥 여론조사를 발표를 하고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그나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할 일을 좀 한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은 이 여론조사는 이렇게 갤럽이면 갤럽, 무슨 뭐 코리안 리서치면 코리안 리서치, 리서치 앤 리서치, 중요한 여론기관 이런 것이 자기들 나름의 박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딱 띄워가 그 박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여론을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제 흔히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를 여론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박스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요 박스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제대로 안 나오면 요거 빼고 요 놈을 대신 넣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A라는 사람이 좀 약한데 여기는 A라는 사람이 좀 많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여론을 조정한다는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로 봐서는 뭐 갤럽 같은 여론조사를 예를 들자면 공신력이 상당합니다. 그렇죠. 오늘 여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여론조사 등록한 것 중에 30개 곳 34.1%에 해당되는 회사를 등록을 취소시킨다 하는 것을 자동으로 등록이 취소하도록 지난해 12월 31일 유예 기간이 끝나서 자동으로 취소시킨다 하는 그런 발표가 있습니다. 제발 여론조사를 가지고 장난을 치지 말고 옛날 드루킹이 있잖아요. 드루킹 가지고 얼마나 장난을 쳤습니까? 장난을 쳤는데 그 드루킹이 어떻게 터진 거 여러분 아시죠? 그 추미애 의원이 드루킹 사건이 벌어지니까 그 내밀한 것을 잘 모르고 이거 조사해야 한다 하고 하다 보니까 그 뽀록이 터진 겁니다.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인데 결과적으로 추미애의 그 분노 그것 때문에 드루킹이 세상 만방에 다 알려지게 되고 그것이 적어도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당선된 문재인의 어떤 그 당선의 정당성에 도덕적 흠결을 정확하게 던진 겁니다.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그 선거 무효시켜야 할 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적당히 넘어가요, 이게. 그래서 참 이 나라에 참 이런 것을 해야 되는가. 정말로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가 가능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정말 원천적인, 근원적인 회의를 갖게 만듭니다. 사회과학을 한다고 해서 50년 이상, 반세기 이상 사회과학 문제에 대해서 아침, 저녁으로 이것을 생업으로 삼아서 열심히 관심을 가지고 글도 쓰고 어디 가서 말도 하고 하면서도 이 나라에 정말 이 민주주의가 잘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원천적인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대표적으로 지금 등장된 것이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입니다. 피습 사건이 딱 벌어지자마자 제 가까운 후배 하나가 뭐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 후배 하나가 전화가 쫙 와서 김 선배 이거 조작 아닙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여보시오. 사람은 인명이 죽고 살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거 알기도 전에 그거 조작이고 그렇게 여보시오 그 벼락 맞은 소리 하지 마시오. 내가 면박을 줬어. 두고 가세요. 가더라고요. 그런데 한 2-3시간이 되니까 아니 막 이것저것이 막 터지는 거야. 아니 이게 좀 요상하다 하다가 보니까 조작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이 일리가 있을 만큼 사건이 막 연거푸 터지는 거예요. 그 조금 있다가 다른 사람이 또 전화가 왔어요. 누구한테 벼락 맞은 소리라 그랬다면서요? 그랬지? 네. 지금도 그러세요? 그래서 좀 내가 마음이 좀 흔들리는데 만약에 그것을 그쪽 사람들이 조작을 해갖고 맨날 그 천벌 맞을 일이지 내가 이랬어요. 그러나 아직도 오늘 현재까지 천벌 맞을 일이라고 규정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의심은 많이 가지만 부족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벼락 맞을 소리 하지 말아라 하는 처음에 내가 불호령처럼 했던 말은 제가 우울하게 취소해야 되겠습니다. 의문을 제기한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그러면서 밤새 생각하면서 참 이 민족이 지금 어디로 가는 것인가. 그리고 그 김씨라는 사람이 뭐 어느 당에서 어느 당으로 옮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에 있다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가 국민의힘으로 갔거나 국민의힘에 있다가 더불어민주당으로 갔거나 두 개 중에 하나인데 그걸 정확하게 밝히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발표하지 못한다는 거죠. 아마 그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어느 쪽 A에서 B로 갔든 B에서 A로 갔든 간에 정당을 바꾸면서까지 이 사람이 쭉 이재명 대표를 추적해가지고 쫓아다니고 했는데 그걸 보면 굉장하게 어떤 사전 계획된 그런 느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변명이라는 서류를 보면 거기는 그 이재명 자신에 대한 어떤 증오 혹은 존경 그것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뭐 이 나라 경제가 뭐 어쨌다는 엉뚱한 소리 빵빵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가짜 문서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요. 가짜라기보다는 하여간 일부러 만든 문서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고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목덜미에 상처를 준 내 사용한 용기 그것이 손가락이냐 아니면 뾰족한 쇠붙이 같은 나무 같은 걸로 찌른 거냐 아니면 칼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확실치는 않습니다만은 오늘 1월 8일이 1월 8일 오후 이 시간까지 그 현장에서 있었다고 주장되어지는 칼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에는 분명히 칼이 없었고 왼손에 있으려니 하는 그 왼손에도 칼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김이라는 범인의 이재명에 대한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수단으로 칼이 동원되지 않은 것만큼은 오늘 현재로 봐서는 거의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러면 사리가 강하지 않았거나 사리를 과장해서 이 대표에게 무슨 정치적 이익을 주게 만들 그런 의도 때문에 벌려졌으리라고 하는 처음에 제 주변의 사람들의 그 의혹이 상당 부분 일리가 있다. It makes sense. 이런 느낌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서 뭐 했다는 그거에 대해서 내용을 좀 자세히 보았어요. 물론 그 외상 치료에서 보건복지부의 지정기관으로서 서울 근처에 있는 아주대학과 부산대학교 의학전문은 이게 대한민국에서 탑2인데 이 탑2를 싹 빼고 서울대학교 외상치료센터로 옮기는 거. 물론 서울대학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것은 보건복지부가 아니고 서울시에서 주문한 거네요. 그때 급이 좀 다른 거죠. 하나 좀 로컬리티가 있는 거죠. 그렇든 간에 아무튼 그 상처를 가지고 거기서 이렁저렁 왔다 갔다 하다가 헬리콥터를 타고 이 노들 강변정에서 내려서 다시 여기 오는 동안에 막 교통을 차단해 갖고 난리를 치고 그래가지고 서울대학병원까지 오는 동안에 5시간 가까이가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적어도 그 상처가 당사자와 그 주변 사람들 뿐만 아니라 부산대학교 의학전문원 병원의 관계자들까지도 그것이 결정적으로 위급한 상처가 아니다 하는 것은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 아니냐. 그건 맞죠? 만약에 그렇게 위증을 했다면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그거 가만두었겠습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어디를 끌고 가나 여기서 해야지. 그렇게 했겠죠. 이거 목숨의 일태는 여기서 해야지 무슨 소리냐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들도 그렇죠.
죽기 살기를 거기서 해야죠. 그런데 상처를 보니까 대단치 않았다고 생각되는 것 같은데 이재명 씨가 서울대학을 좋아해서 그런지 어쩐지 자꾸 서울로 일부러 올라오려고 난리 법석을 치고 또 뭐 전국에도 그러잖아요. 서울대학교 병원에는 그 새벽부터 막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 KTX 타고 무슨 그리고 무슨 전차를 타고 막 줄을 서다시피 명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렇게 긴급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아주 귀엽고 서울대학 병원으로 오는 것이 이게 구차스럽기도 하고 다른 사람 보기에는 기분 나쁘기도 하고 일반 사람이 보기에는 뭔가 의혹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하는 느낌을 가지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서울대학교에서 그 수술을 담당하는 내과과장 누구죠? 그 사람 이름이 민승기 닥터 민승기 씨가 이제 발표한 내용을 읽기 전에 처음에 뭐 1.5m나 2cm 가까운 열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열상 아시죠? 열상은 핥혀가지고 피부가 이렇게 긁혀서 빨갛게 되거나 피가 나거나 피가 안 날 수도 있죠. 그리고 자상이라는 건 칼을 콱 찔러가 폭 들어간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현재 그 서울대학 병원에 가기 전까지는 전부 열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민승기 닥터가 수술을 해가지고 자기들은 일부러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전원 이쪽으로 보내주겠다는 요청을 받아서 자기가 받았다. 그런데 부산대학에서는 우리가 그 요청한 적 없다. 그 사이에서는 이재명의 비서실장이 뭐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전화해갖고 바꾸고 일이 간다고 얘기해달라. 뭐 그러니까 그건 큰 문제는 아닙니다. 결정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서울대학으로 옮겼어요. 좌측에 목 빗근 흉쇄 유돌, 목 빗근 위로 1.4cm의 칼로 찔린 자상이 있었습니다. 칼로 찔린 자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칼이 당시에 어디에 있었는지 이건 서울대학이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육을 뚫고 근육 내에 있는 동맥이 잘려 있었고 많은 양의 피떡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육을 뚫고 그 아래에 있는 손목 정맥이 앞부분이 원주로 치면 60% 정도가 예리하게 잘려 있었고 피떡이 많이 고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쭉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세척을 진행하고 찢어진 속 목정맥을 1차 봉합하여 혈관 재건수를 시행했습니다. 꿰맨 길이는 약 9mm입니다. 1cm가 안 된다는 거죠. 아주 적은 거, 요만한 거예요. 1cm도 안 되는 거. 추가로 근육의 골 밑떡을 다 제거하고 잘린 혈관을 크립을 붙여서 물어서다 결차를 하고 세척을 해요. 가서 붙여가지고 깨끗하게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서울대학의 민승기 닥터의 이 발언을 꼭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한참 있다 나왔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이재명 계통의 무슨 대변인 그리고 무슨 비서실장 이런 사람들이 심각한 것이 어쩌고 하니까 진짜 심각한 모양이다 하고 생각하고 아까도 마찬가지 말을 하는 거 아니 그렇게 심각하면 거기서 왜 여기까지 와서 또 심각하다고 심각 타령을 부르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랬어요. 저는 서울대학하고도 약간 관계가 있습니다. 제 처남이 서울 의대 의사를 해서 최근에 작년인가 은퇴했습니다. 그 제 아내도 2018년에 그렇죠. 2018년에 유방암 때문에
서울대학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닥터 홍이라고 당대 아주 유방암 수술에 하고 권위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만나서 제가 거기 가서 좀 말이 좀 이상하지만 절대 재발하지 않도록 확 좀 긁어내라. 응? 좀 잔인한 얘기입니다만 하여간 이만큼 흔히 하는데 쫙쫙 전이 안 되도록 좀 해달라.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5년 동안인가 4년 몇 개월 동안 통원 치료를 왔다 갔다 해가지고 하여간 2018년에 그러니까 그 전부터 2013년 정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치됐다고 파티까지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유방암 수술이라는 게 뭐 거의 요새는 달라진지 모르겠습니다만 87%가 완치된다고 그러니까 치료하기 아주 쉬운 병으로 평가가 되는데 그 나머지 87%에 속하지 않은 13%의 불행하게도 제 아내가 거기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고 난 다음에 한 2년 후가 되니까 갑자기 재발을 하게 됐는데 뭐 어디 임파선 하나가 슬쩍 올려서 이렇게 전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2018년에 그때 7월인가 그때쯤 돼서 막 부랴부랴 서울대학 병원에 들어가지고 일단 전이가 되니까 뭐 어떤 방법을 써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석 달 열흘 동안 거기서 별의별 일을 다 해도 안 돼요. 그래서 거기서 삶을 마쳤습니다. 막판에 마지막에는 그냥 도저히 방법 없다. 싣고 나가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자리를 비워주고 나오고 딴 데로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옮겨 하루 만에 그냥 옮기자면 하루 만에 세상 떴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대학 병원에 대해서 제 남다름의 신뢰도 있으면서 동시에 아쉬움도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의 서울대학에서 그 대한민국 제일 간다는 의과대학에서 이런 걸 가지고 9mm 그리고 조그만 그 봉합 수술을 하면서 그것이 그렇게 심각했을까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의혹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서울대학 병원에서는 민승기 닥터가 발표한 이 입장을 견지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빨리빨리 치료를 잘 해가지고 퇴원을 시켜주십시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재명 재판 리스크에 차질이 없도록 대학병원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것이 조작됐다는 혐의에서 그나마 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 나중에 이제 뭐 조작 시비니 뭐니 하는 것은 나중에 따지기도 하고, 생명에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입장이니까 이것을 정리해서 대학에서 빨리빨리 퇴원 조치를 취해주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속된 말로 표현해서 미안합니다. 뭐 엄살 부리는 것처럼 하지 말고, 떳떳하게 사법재판에 임해서 옛날에 사법부의 판단을 정면으로 받아서 제1당의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뭐 소위 꾀병을 앓았거나 아니면 괜히 상처로 자유행위를 했거나 그런 식을 했다는 그런 쓸데없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이 나라 역사가 너무 지저분하고 복잡해요. 이게 뭐야 이게. 말 같지도 않는 얘기예요. 지나가는 말입니다만은 송영길 전 대표 얘기 보세요. 아까도 제가 점심 먹으면서 제 전직 동료 의원들하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송영길은 개인적으로 좀 억울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것을 누구에게 특별하게 뭐 돈을 몇 천만 원씩 정치 자금을 준 것이 아니라 전당대회에서 자기 지지하는 대의원들에게 밥도 사고 뭐 커피값도 내고 그러기 위해서 요원들에게 100만 원씩 이렇게 돈을 준 거예요. 아니면 100만 원 더 한 것도 개중에 있는 걸로 압니다만
그러니까 그 사람들 하는 얘기는, 아니, 우리만 했냐? 저쪽도 다 했다.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역대의 여야를 가리지 않고 당의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여기에 돈 전혀 안 쓰고 선거운동을 하는 케이스는 아마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거의 다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금액의 다소는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데 이 송영길 의원에게 딱 문제가 된 건 그 이정근이라는 측근 때문에 문제가 된 거야. 뭐, 이건 대단히 신뢰하는 측근이고, 그 사람이 뭐, 인물은, 환하게 잘생긴 여자인데, 뭐, 어디 원광대학인가 나와가지고, 정치적으로는 성공을 못했어, 아직. 그런데 하여간 그 사람을 서초구청장에 2번이나 공천을 시킬 정도로 송영길에 힘을 썼으니까 자기 신임이 경쟁했던 여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핸드폰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지난 몇 년간 자기가 했던 통화가 전부 다 이게 다 등록이 돼 있어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자기도 4년 2개월인가 무소 생활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보기는 아마 젊은 사람들 보면 속으로 웃을 거예요. 저 사람 저 구닥다리가 저것도 못해가지고 스스로 재앙을 초래했다 그럴 겁니다. 그래서 송영길은 좀 억울할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러나 어떡합니까? 실정법을 어긴 것은 확실한데. 그 다른 사람들은 속으로 그냥 조용히 안도의 한숨을 쉴 거예요. 당시에 그 사람하고 대항했던 사람들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 쪽에서 그거 안 했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 나라의 정치가 돈이 없으면 하지를 못해.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선거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관계되면 제1당과 2당만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왜? 돈을 쓰면 다 국가에서 거의 비슷하게 다시 보전을 다 해주니까. 예를 들면 400억 썼으면 한 380억 나중에 또 내주거든. 그러니까 자기 돈 들이지 않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기득권 카르텔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꿔야 합니다. 이걸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 영구하게 두 정당이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그러니까 절대 짜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주 상당히 으르렁거리면서 전략적 공존을 하는 그런 소위 과두 정치라고 할까? 오리가키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안오미를 가지고 관심을 안 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사회가 불안하고 정치가 불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다 커버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선거에 뭐 지금 이재명이가 뭐 약간 좀 인재 영입과 뭐 또 내부 분열 때문에 갈려서 나가고 있는 것 때문에 상당히 불리하게 보여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한동훈 측의 국민의힘에서는 큰 소리 꽝꽝 치는 거야. 응? 이번에 문제없이 이긴다. 그러나 선거법 자체를 고치지 않으면 절대로 한동훈이가 생각하는 식의 결과는 나오지 않는다고 저는 거의 장담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많은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사전투표를 막고 그리고 QR코드를 쓰지 말고 바코드를 쓰고 원래대로 그리고 투표 용지에다가 선거관리관의 도장을 찍는 걸 말고 그냥 인쇄해서 나오는 그 따위를 막고 그리고 나중에 수개표를 확인하고 이런 식의 기본적인 공명선거에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면 선거 하나만 하다 이거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 맘대로 조작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증언하잖아요. 자기들이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비밀 코드에 접근을 쓰는 사람이 한 500명 돼. 500명. 10명이 아니고. 그러니까 누가 하는지도 잘 몰라. 이게 문제예요. 그래갖고 적당히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예? 적당히. 지난번에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다기보다는 의심합니다. 지난번에도 이재명으로 딱 세트가 돼 있는데
엉뚱한 사람들이 막 들어와서 뭐 선거 참관인을 몇천 명씩, 저도 그 중에 하나예요. 막 집어넣어갖고 막 떠들고 막 난리하고 이게 뭐냐고 붙고 어쩌고 하니까 이것이 혼란이 돼가지고 제대로 되지 않고 윤석열 쪽으로 결과가 돌아갔다 하고 믿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꼭 믿는 건 아닙니다만 하여간 영향이 없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이재명의 이 비습 사건을 마무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차제에 이 사건은 사건대로 조사하고 이 사건 가지고 그냥 막 승리가 내 손에 다 왔다고 국민의힘에서 큰 소리 치지 말고 사건은 사건대로 냉철하게 정확하게 조사하고 그리고 무리하게 정치적 탄압이라는 입장을 가지지 않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도 뭐 쌍특검이라고 하고 김건희 특검 한다 만다 어쩌고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해서는 안 될 것 같거든. 3분의 2 못 할 것 같으니까 조금 있다가 국민의힘에서 잘린 사람들이 한 18명만 돌아오면 된다는 거죠. 그럼 한 20명 이상 잘리면 그 사람들한테 무슨 코치를 해가지고 그때 하면 그 사람들이 확 끼면 다 이쪽 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천만의 말씀이야.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에서 빠져나가는 사람이 없나? 마찬가지예요. 상당부 상당수가 이낙연 쪽으로 나갈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것도 눈 가리고 아웅 작전입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선거에 임하는 자세. 아까 그 태건당 창당 발기인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발기인사라고 거리에서 나한테 그걸 사인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나마 그거 사인해주면 뭐 돈 5만 원 준다 그런 얘기는 안 해서 다행이야. 아주머니가 추위에 떨면서 그 몇 개 받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치가 좀 희화화되는가. 어떤 정당의 창당 발기인을 거리에서 그냥 뭐 사인 받듯이 그래가지고 되는 것인가. 그래서 이 마무리를 하면서 앞으로는 전 가능하면 이재명에 대한 얘기를 이제 더 안 하려고 합니다. 특별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은 한. 그래서 이제 뭐 칼이 어디서 나왔냐, 얼마나 찢어졌냐, 뭐 왜 거기서 엄살 떨고 있냐, 그리고 뭐 누가 거기서 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뭐라고 했는데 말이 안 된다, 뭐 그런 시시비비에 대해서는 당분간 관심을 좀 돌리려고 하겠습니다. 그 대신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어떤 의미에서 이 나라가 이러다가 잘못하면 그냥 폭파가 돼버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북한에서 연평도 근처에다가 시험 발사를 빵빵 쏘니까 이쪽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해서 우리 강골 신원식이가 저기 200발로 여기 400발로 쏴서 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를 했는데 두 번째도 또 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 북한의 그 부부장하는 김 회장이가 우리는 쏘지 않고 폭약만 팍팍 터뜨렸는데 저것들 못 모르고 막 더 쏘더라고. 조롱을 했어요. 가지고 노는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느냐. 9.19 군사합의에서 합의했던 뭐 도발 금지 구역 소위 말해서 그 연평도하고 NLL 소위 NLL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지킬 의무가 없다 하고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기습할 수도 있다. 이런 선언과 같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국난이요 국가가 좀 애매합니다 지금. 그리고 이 사람들이 4월 10일 총선을 계기해서 어떤 사건을 벌일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 앉아서 선거 제도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선투표로 옛날식의 옛날 전통적인 방법으로 투개표를 하는 것이 옳고 정당하다고 독일은 헌법에까지 그 실려 있어. 예? 한동훈이가 5.18을 헌법 전문에 넣는다는 그런 발표를 하기 전에 투개표를 수개표로 한다는 것을 헌법 전문에 넣는다는 걸 발표해야 하는 거야. 예? 그래서
소위 이 나라의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창달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결의를 가진 사람들. 벌써 옛날이 돼 갑니다만 몇 년 전까지 광화문에서 그렇게 뜨겁게 외쳤던 많은 사람들이 아니 한동훈과 윤석열은 뭐 하는 거예요? 에? 아니 5.18 문제를 저는 개인적으로 5.18을 완전히 100%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건 이미 얘기했습니다. 5.18 문제를 올리려면 왜 올려야 한다는 걸 정확하게 밝혀야지. 아니 광주 가서 표 얻으려고 그렇게 아첨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온. 그러면 우리 소위 보수파 자유주의자들 소위 리버럴리스트들 어디로 가야 하는 거야? 에? 당을 만들려고 해. 당이 돈이 없어서 잘 만들기 어려워. 두 당만 돈 다 받아먹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표 가지고 둘이면 포커 플레이야 밤새. 다른 사람은 관계가 안 돼. 그게 이 나라 헌법을 근본적으로 고쳐야 하는 거예요. 선거법을.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자유우파들에 의해서 당선이 됐다고 생각되어지는 윤석열 정부가 적어도 자기들의 역사적인 소명을 해야 될 거 아니냔 말이에요. 선거법을 고치고 이기고 지고의 정정당한 승부를 걸어서 만약에 지더라도 나 졌다 하고 깨끗하게 인정할 만큼 그런 선거제도를 구비하라. 구비하는 능력과 힘은 그렇기 때문에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무리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사건을 이 선거 행정을 진행하고 선거를 민주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가 심기일전에서 새로운 정치 신풍을 일으키는 그런 계기로 삼아주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잘 주목해서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